이미 유행 다 끝났나요? 그래도 예전에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늦게나마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남겨봅니다. 제 의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논문,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의 저자직강을 들었습니다. 스콥스쿨에서 그 내용과 함께 비만 진료 지침에 나온 내용, 그리고 무려 2016년도, 작년이 아닙니다. 2016년도에 이미 한 차례 사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유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유행 다이어트가 괜히 유행이 아닌 게 옷만 유행을 타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도 유행을 탑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혹시나 이게 지름길은 아닐까 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갔다가 오시죠. 거기 2016년도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열풍이 불어서 버터와 삼겹살이 품귀 현상을 일으킬 때 나왔던 5개 전문학회, 대한비만학회를 포함한 5개 학회의 공동 입장이고요. 이거와 함께 마지막에 건강한 식단을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에 대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름길 없어요. 지름길은 없고 결국에는 총 열량이 중요한 거고 비율에 따라서 특별한 차이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유지가 장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그런 비율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내 식단에 집중해야 돼요. 내 식단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줄이는 게 맞지, 괜히 어떤 특정한 식단의 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영상의 요약입니다. 괜히 말했나요? 영상 안 보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과연 살이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영양소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안 보셔도 되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빠져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것도 틀렸다는 거야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비율로 어떤 식단을 목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단에서 결국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율을 가지 않더라도 내 식단 안에서 하나를 덜어냄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지방을 늘리고 뭐 단백질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 식단 비율이 비슷한 종류의 감량 효과를 가졌다는 거는 내 거 안에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 어떤 이상적인 그런 식단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극단적인 양상의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로 탄수화물을 내 식사에서 줄이는 거를 말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로 이 영양 섭취 비율이 80에서 90%까지도 간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식사도 밥, 국수고, 간식도 고구마 빵, 뭐 감자, 뻥튀기와 이 떡 이런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탄수화물을 덜어내는 게 쉽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제로까지, 저탄수화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중탄수화물까지만 가더라도 이미 내 식단 안에서 그 칼로리가 일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나의 식단과 저 멀리 있는 식단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 식단 안에서 조금만 덜어내린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탄수화물이 높은 부분, 탄수화물을 그리고 줄였을 때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미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서양의 내용들을 다 고지고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면 시기가 원래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총 칼로리의 문제이고 총 칼로리와 함께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요즘에는 외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감자탕을 먹으러 가서 감자탕을 남기는 게 쉬울지 밥을 반 그릇 더는 게 쉬울지 저라면은 공깃밥은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그거는 반 덜 수 있어요. 근데 감자탕에 고기는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쉬운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이거를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좀 더 머리가 아플 거고 밖에서 나다니면서 식사를 할 때는 저의 그 원칙이 깨지면서 에라이 안 해버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칼로리 그리고 내가 덜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간식으로의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3분이 벌써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을 좀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대학병원 나오기 전에 열심히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게 앞으로도 많은데 제가 이 두 가지 논문은 사실 내용은 같아요. 결국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비만 약물치료 다이어트 약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썼던 논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도 뭐냐면은 결국 식이 비율을 달리했을 때 심지어 이게 단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단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단기가 중요한 시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식 전이다. 졸업사진을 찍기 전이다. 그럴 때는 다른 그런 채널의 단기적인 그런 그 커팅 요법들을 좀 배워보시는 게 좋고 건강을 위해서 장기전으로 가실 분들이 저와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면은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결혼식 직전이면 뭐 굶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장기적인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에는 굶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사진 그런 것도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물론 아직 안 했지만 어쨌든 저도 굶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연구를 해봤더니 차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 직강에 다녀왔습니다. 이 논문을 들으려고만 다녀왔던 건 아니고 저 이 세계 비만협회 비만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였던 스콥스쿨에 강의를 해주시는데 내가 왜 저 논문을 알지? 내가 왜 저 논문을 알지? 했더니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이 논문의 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여주셨던 PPT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사실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 다양한 분율로 그 식단을 짜서 6개월간 지속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 4가지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그룹은 비율이 다 달랐는데요. 결국 그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부터 3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20, 15, 16, 56. 65! 그리고 20, 25, 55, 그리고 40, 15, 45, 40, 25, 35로 했는데요. 이렇게 비율을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체중 감량 킬로그램은 4그룹의 평균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대규모로 800여 명의 그 마지막까지 참석한 사람이 이제 800여 명이었고 평균 6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그리고 2년 동안 확인을 해봤을 때도 4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추후에 다른 연구들을 비교를 해봐도 이 연구 결과에 반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일부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게 우리 모든 가이드라인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어떤 비율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선호도, 그리고 질병, 그리고 그 현실적인 지금 식습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각 환자에 맞게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식단으로 모두가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연구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원 저자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시면 이 그룹 안에서도 비율이 다 다른데 그 잘 빠진 사람이 있고 오히려 살이 더 찐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잘 빠진 사람과 살이 더 찐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 식단으로 했을 때 더 반응을 잘하는 군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세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인종, 나이, 뭐 사회 경제적 지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저 탄수화물이 더 좋을지, 저 지방이 더 좋을지, 저 당백이 좋을지, 이거를 더 잘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기로 가는 게 가장 편안할 것인가? 어떤 시기로 가는 게 가장 멀리까지, 내가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일까를 이제 아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를 아는 거.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 나온 비만 진료 지침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탄수화물식, 저지방식, 고단백식, 저당지수식 등 다량 영양소의 조성이나 질을 다르게 한 식사의 경우 에너지 섭취를 줄일 수 있다면 체중 감량에 모두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학적 상태, 식생활 습관,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합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에너지 섭취는 제한하되 에너지 이외의 다른 영양소들을 적절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너무 막, 저것도 안 된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거에서만 바꿔도 되겠구나. 어떤 뭔가 대단한 시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거에서 내가 여기 안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단 뭔가 대단한 거 말고 여기 내가 내 지금 이 식판 안에 있는 요거에서 하나를 덜 수 있다면 뭐가 제일 나한테 덜 불편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을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라 밥이 제일 쉬워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먹더라도 저는 먼저 덜어놓는 게 밥입니다. 왜냐면은 제일 그래도 맛있을 때 음식이잖아요. 다른 음식들은 덜지 않아요. 하지만 밥은 꼭 반 덜어서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왜냐면 제가 밥을 해먹지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그 밥솥을 이미 처박아 놨거든요. 왜냐면은 밥을 스스로 해먹더라고 하더라도 햇반을 주로 먹으니까. 그래서 냉동밥으로 하려고 밥은 항상 반절 덜어놓고 나머지는 맛있게 먹어요. 네. 그래서 뭐 덜 수 있는 게 다른 게 또 있다고 하면은 또 덜어놓고, 반찬도 이번에 다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이틀, 3일은 넘어가고 세 끼에 나눠서도 먹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배달 음식도 나중에 남은 걸 넣으려고 하면은 그 음식 나중에 먹기 싫고 괜히 그걸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내일 이거 여기에다가 막 이거 같이 넣어서 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거는 오븐에 데워 먹으면 나중에 먹어도 맛있으니까 얘는 쟁여놓을 거야 하는데, 가장 처음은 저에게는 값싼, 그리고 그 맛의 차이도 크게 물론 진짜 맛있는 쌀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얻는 밥을 먼저 덥니다. 어쨌든 그래서 탄수화물을 더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다시 강조합니다. 2016년도에요. 다이어트의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서 너무 유행 다이어트에 그렇게 심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열풍에 대한 5개 학회의 5개 전문학회의 공동 입장. 이 5개 전문학회는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공동 건강한 식단을 위한 3가지 신청사항 권고 발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균형 잡힌 식단과 활동량 증대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편중된 식생활을 따르게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이죠.
이거 다 읽어야 되나? 모르겠다. 2016년도 10월 26일 최근 여러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유행어로 번지며 버터 품귀 현상과 삼겹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정도로 국민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일상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에서 10% 정도로 줄이고 대신 지방 섭취율을 70% 이상으로 늘리는 비정상적인 식사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사법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지방간 개선, 중성지방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 혹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전문가인 의료진이 직접 방송 출연해 해당 식사법을 경험에서 비롯된 성공담으로 소개하면서 시청자가 더 믿도록 따르도록 오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5개 전문 학회는 지금 유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 섭취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안셀 키즈 교수는 고지방식이 심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1956년 미국 심장학회가 저지방식을 권고한 이후 미국에서는 비만 예방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식이 추천되어 왔다. 이에 미국인의 식단에서 지방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오히려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저지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애킨스 다이어트인 저탄수화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0년대에 이르러 저탄수화물식과 저지방식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반의 단기 체중 감량 효과는 저탄수화물식이 조금 더 높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지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의 경우 시행 초기 단기간 동안 체중 감량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조기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하며 먹을 수 있는 식품 종류가 제한되면서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도의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실제 연구에서도 중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체중 감량 효과의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장기간으로 지속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영양학적인 문제이다.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비정상적인 고지방식을 할 경우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워져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과 섬유소 섭취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지방 섭취와 섬유소 섭취 감소는 장내 미생물 변화와 함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데 이 과정에서 케톤산이 증가하면 우리 몸의 삼성화를 막기 위해 근육과 뼈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줄이면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몸에 유익한 복합당질이 우선적으로 제한되기 쉽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동안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소개되어 왔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의학 및 영양학 전문가 단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이 잘 잡힌 식단으로 적정 칼로리를 유지하는 것이 비만,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마치 탄수화물과 지방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을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둘 다 매우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동시에 비만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는 요인이다.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지향하기보다는 설탕, 과당 등 단순당의 섭취가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우리 5개 전문학회는 지금 유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매우 심각한 국민
국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식단을 위한 3가지 실천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첫째, 자기 자신의 식사 습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를 각각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평균 65% 수준이지만 성별, 연령별, 계층별 차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연령대에는 탄수화물 비중이 낮고 지방 비중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탄수화물 섭취는 65%를, 지방 섭취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몸에 좋지 않은 단순당과 포화지방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의 경우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전곡류와 같이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 최근 설탕, 음료유, 아이스크림 등 단순당의 섭취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 비율을 위와 다르게 조절할 수 있지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전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식사 방법을 선택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심장이나 콩팥이 나쁜 환자, 심한 당뇨병 환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와 같은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법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 같이 특히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가 갑자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저혈당이 초래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액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식사 방법에 대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오히려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열량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 늘리기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비만과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 식사 방법이며 이외의 다른 묘법이나 쉽게 할 수 있는 편법은 없다. 2016년도 10월 26일에 발표된 전문입니다. 계속 이미 아주 오래전에 증명이 된 방법인데 계속 방송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뒤에 또 방송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끌어야 돼요. 미디어든 글이든 영상이든 뭐든 시선을 잡아 끌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방법은 꾸준히 조금 먹는 양 조금 줄이고 운동량 조금 늘리고 이거는 다 아는 방법이거든요. 사람들 안 봐요. 이게 마치 시험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몇 시간씩 하세요. 이 얘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의대를 갔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다들 하루에 1시간 공부해서 의대를 간대?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 이미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증명이 된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 다른 내용을 이제 미디어에서는 다루고 그거에 동의하는, 왜냐면은 그걸로 빠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빠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그 빠지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식단을 했을 때보다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마치 유일무이한 방법, 그리고 지름길인 양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결국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름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름길은 없고 결국에는 계속 말하지만 결국 자기 식단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을 만한 걸 덜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집에서 단순당을 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설탕을 넣은 음식도 거의 안 먹고, 왜냐면 거의 고기 먹으니까. 제가 실수로 노브랜드에서 고기를 좀 샀는데 혼자 사는데 3kg를 샀더라고요. 냉동실에 처박혀 있어서 정말 꾸역꾸역 처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국에는 전체 총 열량이 중요한 거지 총 열량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멀리 보면 힘들어요. 멀리 보지 말고 오늘 먹는 것 중에 내가 조금 남겨서 내일 먹어도 될 게 있을까? 아니면 오늘 먹는 점심 중에 특히 이제 집에서 드시는 경우라면은 오늘 먹는 저녁 중에 내일 아침에 먹어도 맛있을 만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1분 아래 말하기인데 지금 20분을 넘었어. 짧게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지름길 없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방송에 막 확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식사만 바라봐. 내 식사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멀리 장기적으로 함께 갑시다. 건강합시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 닥터 다다기연이었습니다.